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하반기 증시 전망,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 거래액은요 3조 원을 넘었고 주식 투자 인구만 9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내 증시가 대전환기를 맞이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식을 떠올리는 이 시기, 우리는 어떠한 투자 관점으로 또 어떠한 전략으로 실마리를 찾아봐야 될지 2021년 하반기 우리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특별한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이죠. 금융문맹을 없애겠다. 오늘 주식을 전파하고 계신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과 오늘도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등대 역할을 하면서 매일경제TV에서도 염블리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베스트자증권 염승환 이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매일 방송에서 뵙다가 네. 이렇게 뵙게 됐고요. 또 매일경제TV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한균수 MBN골드 매니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들과 든든한 세 분들과 함께 하반기 우리 증시 전망 어떻게 보는지 사실 더 넓게 봐야겠죠. 더 길게 봐야겠죠.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이라고 타이틀을 딱 잡았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첫 번째 떠오른 질문이 계속 악재라고 이야기하는 테이퍼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존리 대표님은 이 테이퍼링이 연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게 시작이 된다면 우리 또 주린이 분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 좀 듣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제 테이퍼링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테이퍼링인 게 뭔가,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부동산 대출 담보 그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9천조 정도가 이제 뿌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돈을 사던 거를 규모를 조금씩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사람들은 막 그 오버 리액트를 해요. 큰일 났구나. 네. 돈을 뿌리던 거를 안 뿌리는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은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그것도 반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한 거 가지고 막 일비희비하고 그것 때문에 막 주식은 어떻게 될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유동성 문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이전에 존리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삼성전자의 대표가 테이퍼링 한다고 주식을 팔까? 이렇게 되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 문제가 아닌 건가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매크로 이코노미, 그러니까 어떤 거시 경제를 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했다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타이밍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는 아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막 바꾸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은 무엇일지, 또 염승환 이사님은 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요즘엔요. 네. 아무도 안 궁금해요. 관심 없어요. 다 지난 이야기인가요? 솔직히 제가 네. 느낀 건 올해 이제 초에는 이제 올해 분명 어느 시점에 테이퍼링 할 거다. 근데 테이퍼링 단어도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존리 대표님도 그러시고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친절하게 뭐 수도꼭지를 이제 조이는 거다. 네. 다 알려주고 하도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테이퍼링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별 신경들을 사실 안 써요.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설사 테이퍼링을 해도 너무 놀라실 필요 없는 게 연준 의장이 FOMC 회의에서 분명히 조기 테이퍼링 11월 달 언급을 꺼냈어요.
뭐 날짜를 지정한 건 아닌데 근데 미국 증시가 이틀째 급등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반대잖아요. 아니 뭐 분명히 긴축 안 되는데 왜 시장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시장이 다 알려진 악재예요. 이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휘청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 자체는 뭐 큰 악재가 되기 어렵고 저는 사실 테이퍼링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부진한 이유가 테이퍼링이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네. 뭐 뺏은 거리, 그러니까 준 걸 뺏는 거니까 약간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테이퍼링 자체가 악재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사이클에서 중국이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요. 최근에. 뭐 의도적이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시진핑 주석이 뭐 공동부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경기를 하강시켰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옆 나라 우리 한국한테는 좀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풀리는 막 이렇게 유동성을 막 확장시키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좀 안 좋아도 네. 시장이 좀 버텨주는데 이게 유동성을 좀 조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중국까지 휘청인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테이퍼링보다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국 경기가 언제쯤 뭐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거 써서 돌리는지 거기에 개인 투자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테이퍼링은 이제는 좀 크게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확실히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한기수 매니저님, 사실 네. 저희는 매일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 그날의 이슈를 또 찝어야 되고 길게 그러니까요. 보더라도 또 단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역시 지나가리라 하지만 뉴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네. 코걸이. 이 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존 리 대표님이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거, 네. 알 수 없다. 그게 가장 이제 핵심을 꿰뚫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특정 기업을 이제 사서 어차피 개인 투자자는 이제 종목을 사서 보유해서 그걸로 시세 차익을 내는 게 대부분 목표인데, 네. 그러면 이제 시세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 뭐 시세는 나와야 이제 수익을 많이 내니까 중요한 거긴 한데. 중요한 건 뭐 오늘 빠지고 월요일 날 내려가고 화요일 날 올라가고 금요일 날 내려가고 다음 주에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 이제 뭐 자꾸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저는 뭐 특정 종목이 이제 얘 왜 올라가냐 얘 왜 내려가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회사 사장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회사 사장님이 지금 오늘 빠지는 거 알고 있을까요? 이게 1번이고 네. 그 두 번째는 이 회사 사장님이 빠지고 있는 걸 실제로 주가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보고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왜 빠지는지 아실까요? 모르실 거라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제 얘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가장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게 자꾸 뭐 변수에 대한 얘기를 뭐 주가가 이제 장중에 자꾸 보고 계시다 보니까 네. 호가장 보는 거 보면서 올라가면 사고 싶고 내려가면 또 팔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많이 연연을 하셔가지고 장중에 앉아서 호가창 보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제가 그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사실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 양적 완화를 처음 한 게 아니고 테이퍼링도 처음 하는 게 아닌데 테이퍼링 얘기를 예전에 처음 했을 때가 이제 2013년 6월에 벤 버냉키가 이제 처음으로 버냉키 쇼크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때는 뭐 제법 많이 내려가긴 내려갔어. 근데 그거를 한 5년, 10년치 놓고 보잖아요. 어딘지를 못 찾아요. 왜냐면 그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많이 이제 넓게 보면. 그리고 그때도 하던 얘기가 테이퍼링으로 이제 시장에 풀린 돈 회수하고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럼 기준금리 인상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유동성이 빨아들이다 못해 쭉쭉 빨려 나간다. 네. 그래서 증시 끝났다는 얘기가 2015년 6년에 2년 내내 돌았는데 그 이후로 미증시가 4년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데이터를 놓고 테이퍼링이랑 양적 완화의 주가 상관관계를 보면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혼자만 설레발을 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기준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거는 힘들겠구나. 그 안에서 우리도 바꿔 나가야겠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실제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더 먼저 나타났잖아요. 해외에서의 경제는 그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나요? 존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 변이종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좀 주춤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그 테이퍼링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에 관심이 있죠. 이자율이 정말 올라갈 것이냐,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네. 이제 주식에 관한 주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한테 이제 오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미국의 이제 이자율도 중요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그런 거는 어떤 지식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면은 아는 상식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매크로 이코노미가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죠. 경제가 이제 다시 정상을 찾아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이제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경제가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다 오픈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2년 동안은 그 습관이 갑자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여행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더 그 달라진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경험한 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근데 좋은 면은 한국 같은 경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죠. 네, 많이 늘어나요. 그게 좋은 점이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나쁜 거라 그러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경제가 갑자기 막 그 코로나 위드 코리아가 되면 이제 막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그런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시간이 그 미국의 이자율도 그렇게 올리기 쉽지 않아요. 미국 경기가 그렇게 코로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거고요. 굉장히 천천히 사람들의 생각이 그다음 행동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저한테 주식 투자 시작했다는 분이 굉장히 연락이 많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 그분들의 대답이 대표님 저 20% 벌었어요.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투자를 했더니요 벌써 이런 A라는 주식 샀는데 벌써 내가 100주 갖고 있어요. 나는 50주 갖고 있어요. 네. 나는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너무나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머니 게임으로 생각해. 머니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자본가가 되는 연습을 한 거고 자본가가 되기 시작한 거고 내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주식은 모으는 거다. 절대로 내가 뭐 5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된 거 나는 천재처럼 알거든요. 네. 근데 5만 원에 사서 샀는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에서 6만 원 되면 좋아하고 4만 원 되면 또 실망하고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지 그렇죠. 이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염수관 이사님,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작년에 새로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종목을 접근할 때 얘네 많이 빠졌네? 살래? 하고 샀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피해주. 지금 보면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다시 정상화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좀 맘 놓고 긴 시선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근데 그것도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뭐냐면 이제 그 사실 뭐 위드 코로나 가는 건 누구나 알죠. 네. 언젠간 가겠죠. 예, 당연한데 그 시기를 모르니까 좀 답답한 건데 그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 소장도 그 코로나19가 내년 2분기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니까 모더나 CEO도 1년 안에 종식될 것 같다. 네. 그 얘기를 했고 또 이건 좀 희망적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 머크라는 이제 미국의 제약사가 지금 이 경부용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아마 10월 말경에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돼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빨라지겠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 한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가 5월 달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올랐던 대부분의 섹터들은 우리 한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업들, 백화점,
뭐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는 뭐 아니면 아난티 같은 기업들도 우리 한국에서 그 골프장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 항공 여행도 갔지만 그들보다는 국내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갔는데 이런 이제 다음에 만약에 위드 코로나나 리오프닝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장 지금 못하고 있는 거 해외 여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주식시장은 되게 빨라요. 너무 여러분이 빨라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은 벌써 움직여 버렸어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한 80% 주가 올랐고 네. 그다음 뭐 최근에 뭐 하나투어라든가 이거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주가가 지금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투자하실 때 항상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저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을 거면 은행 예금을 해야죠. 뭐로 주식 투자를 하세요? 손해보기 싫으시면. 거기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져야 되고 네. 근데 위험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뭐 대부분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아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예측을 왜 하네요? 미래를 예측을 해야죠. 네. 상상을 해서 근데 단 그 상상이 허황되면 안 돼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치 소장이 얘기했던 게 불과 한 2달 전이에요. 그걸 딱 본 순간 아 늦어도 내년 2분기, 3분기 해외여행 갈 수 있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정보 큐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공부가 되 계신 분들은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죠. 아, 이쪽 방향으로 미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네. 근데 그게 내년 연말까지 가면 내가 실패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른 손해는 내가 봐야 돼요. 근데 그 주식이 어려운 게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확인하고 사면 늦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 될 거로 확인하면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가의 속성을 좀 이해하시고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이제 될 거예요. 되는데 이제 와서 사는 건 좀 늦었기 때문에 사실 뭐 위드 코로나 관련 중에서 굳이 좀 산다면 해외여행 서비스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갔잖아요. 그러면 항공기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네. 항공기 못 만들었죠. 그러면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을 사야죠, 이제는. 아. 예를 들면 항공기 부품 회사. 그 회사들 막 다 적자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도 안 가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대규모 공항 개발 있잖아요. 그게 좀 중단돼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게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럼 공항 개발 잘하는 건설사가 어딘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꼭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눈에 것만 있는 게 보이는, 아니라 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니까 골라보시면 네. 재밌죠, 사실. 아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련주가 뭐가 있지 빨리 찾고 싶네 한번 공부해보고 싶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규수 매니저님은 실제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내에 좀 꾸려놓고 계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좀 다른 종목군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있죠. 있어요.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질문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오고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먹는 치료제 경구용 다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뭘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걸 생각하면 거꾸로 그게 이제 다수혜주가 되겠죠. 거꾸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앞으로 이제 모멘텀 항공주 또 올라가는 거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거 말고 해외에서 좀 오는 거 생각을 좀 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가 떠오릅니다. 카지노랑 이제 면세점인데 저는 카지노 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재료가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카지노 쪽으로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면세점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게 다 이제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원래 이제 또 마카오가 있는데 마카오 가서 이제 카지노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제 또 라스베가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카지노 하면 사실 카지노 전체 시장 보면은 라스베가스보다 마카오가 훨씬 크거든요. 2~3배 이상. 근데 마카오 규제가 들어가고 도박 규제하고 사치품 규제를 해버리니까 눈치 보여서 이제 마카오를 못 가시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나라 중에 카지노 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눈치 좀 안 보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로 좀 세팅이 잘 돼 있는 도시가 어디 있는가? 그럼 인천이랑 제주도거든요. 인천에 이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 있고 제주도에 제주 드림타워 있고 이쪽 계열 회사들이 좀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료가 2개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2번째는 중국인의 도박 규제까지.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수혜 강도가 아무래도 좀 더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세 분의 생각 들어봤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시간. 사실 저는 이 내용은 질문 안 드리고 세 분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싶어요. 바로 국민주,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거기에 선봉장인 존리 대표님이고 또 그와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식이 삼성전자예요. 개미들이 피눈물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주식은 이게 아니야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존리 대표님, 이 삼성전자 그리고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그 좀 신기하게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피크였을 때 주식에 너무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럴 때가 되게 그 주식 투자할 때 좋을 때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니까 펀드와 주식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펀드를 다 파는 거예요. 우리 펀드에서 돈이 막 나가서 막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한 거와 너무 사람들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왜 삼성전자만 살 생각을 할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장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라 그러죠?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를 살 때 내가 가격을 맞추려고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죠. 네. 나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굉장히 큰 회사가 될 것 같고 내가 그거를 기대해서 사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영진이 너무 나한테 봤을 때 경영진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싶어서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8만 전자다, 7만 전자다.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뇌구조가 너무나 주식을 도박과 투자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이 되면은 막 불안해하고 8만 원이 되면은 막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에 만약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당장 해고해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가 정말로 사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가 그 다음에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맞추니까 너무 힘들죠. 8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5만 원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 실망했다. 가격이 내려갔는데 그럼 얼마 동안 실망했죠?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20년 갖고 있을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직도 투자가가 되려고 하지 않고 투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베스터라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엄청난 의미를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자본가가 되는 거구나.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구나. 그럼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격을 봐요. 가격을 맞추는 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죠? 근데 한 5년 동안 투자했나요? 아니요, 6개월 투자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또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알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좀 대변을 해보자면 아니 다른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기술주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거기서 더 한 번 아웃퍼폼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의 믿고 투자했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유독 반도체설 무슨 이런저런 악재설에 휘둘리느냐 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요. 네. 기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르죠. 기간을요. 네, 5년으로 보거나 3년으로 보거나 6개월을 보거나 다 틀려요. 근데 짧은 기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되게 답답한데 네. 한국 증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럼 무슨 근거죠? 미국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국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한국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올라갈 게 더 많겠네요.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죠. 미국은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죠. 오히려. 짧은 기간이나 많아. 근데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주식을 살라고 그럴 때 나는 어떤 주식을 고를까요? 가장 안 오른 주식을 살라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안 오르고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럼 염승환 이사님은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지, 또 염승환 이사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니 뭐 대표님께서 워낙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투자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제 펀더멘탈하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답답하신 게 사실 저도 그래요. 이제 미국은 좋은데 네. 한국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첫째로 수급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MSCI 지수 편입을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추정 자금이 너무 많아요. 선진국 진수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이즈로 보면 무조건 선진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언론상에도 노출이 됐지만 그 MSCI가 24시간 환율 시장 개방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예전에 IMF 트라우마가 좀 약간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쉽게 그거는 이제 허용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MSCI하고 이제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고 FTSE 지수에 이미 선진지수 편입이 됐는데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MSCI 지수에서 중국이 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같이 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선진지수만 됐어도 삼성전자 주가는 당연히 10만 원이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현재로서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그동안 좀 10년 이상 작년만 처음 이겼어요. 제 기억으로 작년만 처음이고 정말 10년 만에 처음 이긴 것 같고 네. 근데 계속 안 좋았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 나스닥은 몇 배 갈 때. 근데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결국 우리 한국과 미국의 그 산업,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하고의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은 플랫폼, 독점이기 때문에 경기를 잘 안 탑니다. 계속 잠식을 하는 거죠. 카카오가 대표 플랫폼 기업인데 계속 이렇게 잠식에 가니까 밸류가 무한 확장을 하잖아요. 뭐 세계 경기가 좋고 나쁘건 간에. 근데 또 그동안 보면 미국 경기 또 워낙 좋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신흥국 위기 한 번씩 오면 휘청이고 반복이 되는 거죠. 사이클이. 그러니까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네. 거기에 갇혔던 건데.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이제 뭐 10년 이상 이어졌던 이제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양적 완화가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큰 이득을 저는 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그게 결국 자산 시장을 딱 이렇게 부풀린 거잖아요. 자산 가격을.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도 빈부격차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게 결국에 이제 빈부격차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 자꾸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게 맞거든요. 지금도. 근데 결국에 가진 자는 계속 가지게 되고 중산층이 비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중산층이 비면은 중간에 소비가 굉장히 이게 좀 구멍이 생겨버려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좋은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좋게 보냐면 내년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긴다고 봐요. 이제 네. 미국이 긴축을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는 끝나가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죠? 어쨌든 이 실업률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뭐 이게 차라리 미국의 공장 짓자. 네. 투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인프라 투자 막 법안 빨리 통과시키라고.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돼서 재정이 들어가면 이건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제조업 경기 살아나죠. 제조업 경기 살아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면 되죠. 네.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거를 이제 미국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재를 많이 만드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흐름이 그러니까 10년간의 그런 사이클이 좀 끝나고 네.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은 한번 그리고 실제로 좀 데이터 보면요. 미국에 재고가 없어요. 재고 확충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수혜를 받아요. 재고 쌓아 나가야 되니까 뭐 철강, 석유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뭐 이게 맞을지 모르죠. 저도 근데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네.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저는 한국한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사이클 산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 대만의 TSMC라든가 미국의 애플처럼 되려면 사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죠. 메모리 의존도가 높으니까. 근데 네. 뭔가 보여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게 M&A도 한다고 선언을 했고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강화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폴더블 폰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뭐 그게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디어 삼성전자가 먼저 한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3수 만에 성공을 했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살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성공하면 뒤따라 애플도 들어오겠죠. 이게 되면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는 성장을 하고 밸류를 높게 받겠죠. 그리고 파운드리도 TSMC에 밀렸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새로운 기술 개발해가지고 내년에 또 신기술 적용한 양산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성공하고 뭐 구글이나 AMD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이번에 테슬라 칩도 수주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고객사 확보하면 TSMC와 갭을 메꾸거든요. 네. 이거는 이런 건 사이클을 안 타요. 이렇게 가는 시장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존의 메모리만 보던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10만 전자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야 삼성전자 무슨 소리 하냐. 네. 여전히 넌 사이클이야.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이 인식을 깨는 거는 삼성전자가 해줘야죠. 우리가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린 기다리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해줘. 근데 그게 안 되면 주가는 계속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 되기를 지금 바라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삼성전자 저는 지금 최근에 하반기의 흐름을 보면 그런 약간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단순히 산업 그리고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중요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이클을 길게 보냐 좀 짧게 보냐의 싸움인데 한 5년을 보면은 삼성전자한테도 되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텔이 따라올 시간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텔을 키우는 목적이 이번에 반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단이 나니까 TSMC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TSMC는 중국 옆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 한국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전쟁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저 한국 위험해. 불안한 예, 나라. 불안한. 요즘에 좀 그런 게 많이 가라앉았지만, 근데 미국에서 대만을 볼 때 저거 위험해. 중국하고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양안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대만은 물이 없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가동이 중단돼야 됩니다. 아니 가뜩이나 자동차 반도체 없는데 가동 중단 들어가 버리면 또 지진까지 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TSMC를 메꿀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해요. 이거 인텔로 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미국 기업이니까. 근데 인텔은 이 공정이 안 돼요, 아직. 예, 7나노까지 와줘야 되는데 이게 한 2, 3년 걸려요. 근데 삼성과 TSMC가 미세 공정을 유일하게 하는 전 세계 2개 업체잖아요. 네. 그러면 몇 년간은 삼성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삼성 보고 빨리 해라. 뭐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삼성은 지금 어쨌든 기회가 생긴 거죠. 단기적으로. TSMC를 맹추겨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삼성은 좀 더 두들겨 보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기술력을 좀 더 올린 다음에 그리고 한 번에 수주 받겠다. 이 심산인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어쨌든 이런 구도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신지. 그리고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접근하기 쉬운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또 코스피 지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살 만한 종목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에서 이제 정리를 다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그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뭐 미국에 있는 팹리스 회사들 많이 나오고 또 TSMC 얘기도 해주셨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저는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고 그거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거지 비메모리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맨날 하다가 네. 그나마 파운드리가 정말 이제 많이 좋아져서 TSMC 따라가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또 염 이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사이클이라는 색깔이 되게 짙어서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회사가 뭐 돈은 계속 벌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한 2년 동안은 영업이익 100억, 100억 찍다가 그 다음 2년은 200억, 210억 나와요. 네. 근데 그 다음 해에는 또 2년 동안 120억, 110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220억, 230억 이렇게 나와요. 한 2, 3년 잘 벌다가 2, 3년 박살났다가 이거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정확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이클이 몇 년 주기로 돌고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길게 보면 사이클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있고, 시청자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반도체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메모리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비메모리로 사이클 색깔을 지우는데 내년 한 3분기쯤 되면 GAA 양산 수율이 나올 것 같고, 수율이 좋게 나오면 이거 TSMC한테 정말 위협이 실제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좋고,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이클의 색깔을 어떻게 지우려고 노력하는지랑, 중요한 건 사이클도 우상향 중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들고 가시는데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세 분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럼 종목 이야기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또 다른 국민주 카카오, 이번에 규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도 방송하면서 죄송스러웠던 게,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가가 잘 갈 땐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라고 해서 저희도 좀 속상한 감이 있었거든요. 존리 대표님은 이번 카카오에 대해서, 또 규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되게 이제 재미난 스토리죠. 근데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좋은 레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의 규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게 카카오의 규제 때문에 카카오가 정말로 매출액이 얼마큼 줄어들 수 있을까? 그 펀더멘탈에 얼마큼 그 데미지를 줬을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격만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그런 그 어떤 새로운 게 생겼을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주식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펀더멘털보다 더 과도로 반응을 해요. 네. 근데 좀 현명한 투자가라든가 영리한 투자가들은 그때 좋은 기회를 찾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제라는 거는 이제 너무 파워가 커지니까 그 다른 그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됐을 때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사이드는 뭐냐면 정부가 규제할수록 창의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너무 그 커지게 되면 그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런 기업들을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하는 거를 또 꺾는 것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부가 규제하는 게 정말로 얼마나 펀더멘털리 이 회사를 나쁘게 만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네. 어떤 정부의 규제나 이걸로 해서 그 회사를 나쁘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다른 그 플랫폼 비즈니스도 보면 네. 장기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바잉 찬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팔고 있지 않아요. 이번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의 본디 경쟁력, 모멘텀, 그들의 가치는 훼손되진 않을 것이다.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개별 주식이니까. 근데 이제 경험으로 보면 그 미국의 그런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엄청나게 규제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 기업은 그런 위협에 항상 살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그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 규제 때문에 그것이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엄청나게 크게 잘못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국민주, 삼성전자, 카카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였죠. 하반기 증시 어디로 갈까에 대한 세 분의 이야기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염승환 이사님, 하반기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없어 보이는데 좋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차가 지금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사실. 네. 아직 정거장이 멈춰 있는데 좀 잘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출발하면 또 따라가기 되게 쉽지 않고요. 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된다. 근데 보면 지금 요즘에 시장 보시면 진짜 2차 전지 소재 아니면 주식도 아닙니다. 다 지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고 되게 힘든 장은 맞아요. 맞아요. 옆에 뭐 2차 전지 뭐 양극재, 동박은
주가가 뭐 10배짜리도 있고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또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과거처럼 수급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막 사는 장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분들 철저히 저가 매수만 하세요. 올해 1월에는 그냥 묻지마 투자하셨잖아요. 막 삼성전자도 그냥 사고. 근데 이제 그 후로 개인 투자분들도 여전히 유동성 풍부한데 굉장히 밑에서 삽니다. 위로 살려는 의지는 사실 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기관 투자들은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제 집중을 하거든요. 네. 되는 쪽으로 더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쏠려버려요. 그냥 계속. 근데 나중에 그러다 한번 또 이제 반대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카카오도 그래요. 카카오가 물론 이제 규제 이슈가 있었지만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거의 한 5배 올랐잖아요. 작년 저점 대비.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10배 간다는 시점부터는 막 주가가 부러졌잖아요. 조그만 이슈에도. 그런 것처럼 너무 과하면 부러지는 게 또 주식시장의 속성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반기를 보실 때 일단 시장은 지금 아직은 좀 약간 좀 침체된 상황이지만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시고 지금도 보면 저는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게요. 네. 정말 이렇게 싸도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 투자하는데 권유드리는 업종 중에 하나 보험업종이에요. 네. 보험업종이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주가를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도. 근데 이 기업들 재무제표 보세요. 돈도 잘 벌어요. 2년 연속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이 기본 5% 이상 나옵니다. 근데 안 삽니다. 아무도. 네. 재미가 없으니까. 뭘 가야지 사죠. 근데 하단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단이 단단한데 조그만 트리거만 생기면 위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좀 보험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예시예요. 그런 기업들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수가 설사 급락을 해도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장세 좀 대비하실 때 일단 그 좀 덜 빠질 수 있고 덜 위험한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포트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4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좋게 보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한 7개월 잘 쉬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도 사실 11월에 테이퍼링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긴축 이슈도 충분히 반영됐고 그다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뭐 한 달 전이었나요? 뭐 윈터 이스 커밍이라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겨울이 온 것 같지도 않지만 아무튼 예, 다시 봄이 올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메모리도 좀 돌릴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삼성전자 주가 6개월 먼저 가요. 선반영하면 11월이나 12월부터는 또 의미 있게 그런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4분기에는 좀 좋은 주가 흐름, 그래도 최고점을 돌파하는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기업을 선정할 때는 좀 싸고 예, 좀 부담 없는 기업으로 좀 선정을 해보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또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하반기가 특히 그렇고 내년도 그렇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겁먹지 말아야 기회가 있다. 뭔가 이제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너무. 예를 많죠. 들어서 보세요. 저는 오늘도 받은 질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계속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2차 전지 계속 가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는 안 팔렸어요. 재작년에는 안 팔렸나요? 매년 성장 중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지금 주가가 밑으로 받고 있었으면 절대 그 얘기 안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생각을 또 한번 1년 전으로만 땡겨봐도 작년 한 10월쯤에 지금 9월이니까 작년 주식시장을 뭐 주식 시작하자마자 그런 장을 봤기 때문에 야 이거 주식이 원래 이런가 보다. 네. 코인이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확실한 거는 작년 시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지금 시장이 원래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천천히 튼튼하게 업종이 돌아가면서 모두가 같이 돈 버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지수 올라가면서 작년처럼 무슨 현대차, 사이닉스, 삼성전자, 뭐 기아부터 해가지고 시총 상위주 전 국민 다 아는 종목 다 같이 신고가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주식을 팔긴 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야 이 정도 수익 많이 냈다. 차 바꿔야지 하고 매도하시고 언제든지 팔긴 파실 텐데 개인분들은 그럼 팔고 나면 뭐 주식 접을 거예요. 뭐 또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천천히 돌아가면서 튼튼하게 지금처럼 안정적. 전 지금 시장이 아주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최근 시장이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왜 재미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이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사실 밸류에이션도 별로 안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값 받는 시장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그 시간 문제라고 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존리 대표님께는 하반기라고 단정조사 안 여쭤볼게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관념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제가 언제부터 투자했냐면 90년부터 투자했잖아요. 저 30년 됐죠. 근데 10만 원 깨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15,000원에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스탁 스플릿 하기 전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 450만 원 됐나요? 네. 그러니까 15,000원에서 450만 원 간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15,000원에서 10만 원 가는데 한 7, 8년 걸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6개월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짧은 기간에 나오는 뉴스 갖고 고민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막 바꾸고 위드 코비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될 거야. 여행업이 잘 될 거야. 또 옮겨가고 이건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10년째 갖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안 빠지고 결국 걱정 안 해요. 그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그 경쟁사들이 아마 죽은 기업도 많을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그걸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예측을 해갖고 이게 잘 될 거니까 이걸 옮겨갔다가 또 했다가 결국은 다 나중에 망가져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회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꾸준하게 모아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수익률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8만 원 주고 삼성전자 샀는데 10만 원이 언제 될까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네. 8만 원이 80만 원 되는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필요하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걸 예측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 블랙 먼데이가 기억이 나요. 87년인가요? 1987년에 미국의 다우가 그냥 폭락을 했죠. 하루에 25%가 빠졌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걸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영웅 취급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30년이 오른 거예요. 그걸 맞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주식에 보면은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맞히면 천재 같아요. 네. 근데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엄청나게 안 좋을 거다 그랬는데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 10% 빠졌어요. 근데 와 역시 내가 맞았어 그러는데요. 1년 후에 보니까 30% 올랐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꾸 단기적으로 잘라서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그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잠재력이 높은 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탄탄한 안목이 필요하고 그 안목을 매일경제TV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하반기 시장을 진단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